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7월 9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예상했던 대로 하루 만에 또 손바닥 뒤집듯이 말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좀 다소 피로감을 느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혼조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역시나 강합니다. 보니까 코스피가 3,133, 코스닥 790. 오늘은 또 개인 투자자가 대규모 순매수를 나타냈죠. 네, 개인이 사든 외국인이 사든 기관이 사든 지수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홍콩의 항생지수 같은 경우 1% 이상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강세를 보이는 게 굉장히 눈에 띄네요. 네, 국내 증시 지금 최근에 저평가 구간에서 빠르게 좀 회수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고 또 오늘 장중에 연구점까지 경신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셔볼까요?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혁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전 세계 지수 중에 1등인데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3,200 이 정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목표가 정도에 왔고, 그다음에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이제 현재로서 봐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제일 좋은 레벨일까요? 나름대로 다들 주식 전망할 때 기준이 있는데요. 저는 명목 GDP로 우리 코스피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명목 GDP로 평가해가지고 그것보다 위에 있으면은 주식 비중 좀 줄이십시오. 밑에 있으면은 주식 비중 늘리십시오. 지금 그림에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2021년에는 닥터툼 이런 별명을 지을 정도로 주식 비중 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작년 말에 역사적으로 가장 저평가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 명목 GDP가 2.9% 성장하면은 적정 주가가 3,260 정도 됩니다. 거기까지는 주식 사서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거의 다 와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요새 고민이 많습니다만은 앞으로 상승세는 많이 좀 둔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올 연말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 거예요? 코스피 저는 전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3,260 정도. 3,260. 거기서 이제 한 150포인트 정도 남았는데요. 그 이상 올해 올라간다면은 저는 조금 더 비관적인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명목 GDP 성장률하고 비교해서 그 정도 코스피를 가늠하는 배경이 있으세요? 우리 주가나 미국 주가나 대부분 국가 보면은 장기적으로 명목 GDP보다 조금 더 그 나라 대표적인 주가 지수가 상승하거든요. 그러니까 명목 GDP는 실질 GDP에다 물가 상승률을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을 투자할 때 실질 경제 성장률하고 물가 상승률 그만큼 우리가 수익을 얻어야지 자산에 투자하게 되죠. 그 번전 아닌가요? 그래야? 그런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코스피가 오른다는 거죠. 오른다. 그거보다. 우리가 2000년에서 2024년까지 보면요. 코스피 상승률이 명목 GDP 상승률보다 평균 1.5%포인트 정도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지금 명목 GDP로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거의 다 왔다라고 하면 보통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명목 GDP만큼 온 게 좀 적정가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제 과연 명목 GDP가 몇 번 성장하느냐. 내년에도 성장할 테니까요. 근데 내년에 그거는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잠재 성장률 실질 잠재 성장을 추정해 보거든요. 그러면 실질 GDP 기준은 한 1.8% 나와요. OECD는 1.9%로 전망했는데요. 거기다가 물가가 한 2% 정도 오를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목 GDP는 3.8% 성장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때 적정 코스피는 내년엔 3,40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년 명목 GDP가 증가하니까 코스피도 거기에 따라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본처럼 명목 GDP가 90년대 들어와서 감소해 버렸는데요. 그 디플레이션을 빠지니까. 그러면 주가도 못 오르죠. 그런데 우리 경제는 일본식 디플레이션은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5년 정도는 명목 GDP가 연평균 3.8% 정도 성장하고요. 그러면 코스피는 한 5% 정도.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을 좀 많이 낮춰야 되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뭔가 경기와 연관 지어서 조금 시장 코스피가 이제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다, 기대 수익률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좀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우리 상반기 수출이 5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죠. 그런데 6월에는 4.3%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최근 우리 경제 보니까 굉장히 나쁘기는 나쁜데 소비도 조금 개선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GDP 전년 동월 대비 동기 대비 상승률인데요. 1분기에 0.0%였습니다. 그러나 뭐 서서히 올라가지고 저는 4분기에는 한 1.6%. 물론 연간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2% 성장했는데요. 올해 0.9%. 작년보다는 연간 전체적으로는 낮아지는데 분기별로는 아마 1분기가 최악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6월부터 수출이 증가하고요. 우리 수출 증가율은 G20 선행지수에 약간 후행하거든요. OECD에서 G20 선행지수를 발표하는데 그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 이제 주가 지수나 이제 이런 거 볼 때 수출 위주의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수출이 안 좋으면 주가 지수도 나쁘고 삼성전자도 안 좋고 다 안 좋은 거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기타 이제 주식들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금융주들 뭐 이런 것들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 상황을 어떻게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6월 말까지 상반기에 전년 말보다 28% 올랐거든요. 그런데 코스피 업종별로 보면은 제일 많이 오른 업종이 기계업종, 그다음에 건설업종, 금융업종, 유통업종 이런 것들이에요. 다 내수주들이죠. 그거는 내수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주식시장이 미리서 반영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480원 가다가 지금 1,360원, 7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환율이 떨어질 때는 우리 경제가 제조업보다는 수출보다는 상대적으로 내수 성장률이 조금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떨어질 것이다. 실제로 떨어졌고요. 시장이 그거를 미리서 좀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유동성도 많이 늘어났죠. 근데 유동성으로 버블로 올리면 내려갈 때 되게 아프게 내려가지 않나요? 아직은 제가 버블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올해 3,260이 적정 주가일 것이다. 근데 3,260 넘으면 제가 거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아직 지금 3,130, 뭐 올해 3,100, 뭐 그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전혀 거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체감 경기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면 결과적으로는 수출 중심의 경기보다는 내수 중심으로 경기가 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게 시장이 좀 선반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 주도주도 지금 빠르게 좀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럼 계속해서 내수 중심의 그런 섹터들이 시장 상승을 이끌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올해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트 데이터하고 하드 데이터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소프트 데이터는 정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에서 소비자 심리지수라는 걸 발표하는데요. 그게 지난 6월에 108.1이었습니다. 100보다 훨씬 높거든요. 우리 가계가 낙관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드 데이터, 소매 판매 같은 거는 아직 저점을 약간 탈피하는 과정이에요. 저점은 통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달 말부터 정부에서 우리 가게한테 뭐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게 소비로 이어지면서 소프트 데이터 심리 개선이 저는 실제 소매 판매 증가로 서서히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환율이 하락하면은 내수주가 더 올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우리 원화 가치가 지금도 우리 원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미 달러 인덱스, 위안 달러, 엔 달러, 그다음에 한미 금리차, 우리 경상수 이런 거 고려하면은 13% 정도 원화 가치가 저평가돼 있거든요. 13%면 거의 1,200원 초반대겠네요. 180원 정도. 그죠? 그 정도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수출주들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지 않을까요? 뭐 다소 타격을 받기는 받지만요. 그런데 환율보다는 세계 경제 상황이 우리 수출에 더 영향을 많이 주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환율은 우리가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만 달러에 대해서만 강세죠. 오히려 그 유로에 대해서는 우리 돈 가치가 오히려 떨어졌어요. 우리 돈 가치만 오르는 게 아니라 유로도 오르고 위안화도 오르고 엔도 같이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적으로는 수출 경쟁력이 분명히 낮아지는데요. 다른 지역으로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수출 보면은 좀 미국적으로는 수출이 이제 감소하기 시작했거든요. 6월에.
그런데 유럽 쪽으로 잘 되고 특히 아세안 쪽으로 우리 수출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제 어닝 쇼크에 가까운 수준을 보였거든요. 그럼 이게 비단 삼성전자 뭐 나타나는 상황에서 이제 반도체 쪽이 아무래도 지금 마진이 좀 안 좋았다는 얘기도 있고 사실 SK하이닉스는 굉장히 괜찮았잖아요. HBM 쪽으로. 그럼 이게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건가요? 수출주 전체적으로도 약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반도체는 수출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은? 지난 6월 달에 반도체 수출이 149억 달러 됐는데요. 역사상 6월 월별로 보면 최고치였죠. 그런데 제가 반도체 수출을 예상해 보니까요. 3분기에는 조금 둔화됩니다. 계절 연휴 때문에요. 그런데 뭐 4분기에는 155억 달러까지의 수출이 더 늘어나거든요. 반도체는 환율에 그렇게 지금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도체 수출을 보면은 17%가 미국으로 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아세안 쪽, 아시아 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세안이면 중국인가요? 어딘가요? 중국, 홍콩, 뭐 인도. 주로 중국, 홍콩으로 거의 50% 정도 가고 있죠. 그럼 삼성전자 이렇게 영업이익이 급감한 거는 어떤 요인 때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삼성전자 내부적인 요인이죠. 내부적인 요인. 특히 저 HBM 같은 데서 SK 하이닉스한테 밀리고요. 이런 거 추세에 못 따라간 거. 그런 것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 계속 이제 국가 부채 얘기를 하면서 달러 약세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달러 약세되고. 그러면 이 부분을 계속 지켜보는 관점에서 볼 때 글로벌하게 달러 약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봐야 할까요? 저는 달러 약세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를 보면은 그동안 두 번에 걸쳐서 크게 하락했거든요. 85년 9월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그때 미국이 달러 약세를 유도했고요. 그 전에 달러 인덱스가 무려 51%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미국의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31에서 21%까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가 40% 떨어졌죠. 지금 달러 인덱스가 110 근처까지 연초에 가다가 지금 97 안팎이지 않습니까? 저는 110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 뭐 그렇게 보는 거는 미 국가 부채도 많지만은 전 세계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 중 달러를 계속 줄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0년에 71%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작년 말에 58% 많이 줄어들었고요. 앞으로 더 줄어들 거라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어디로 갔나요? 금으로 갔나요? 아니면 다른 나라 통화로 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 통화로? 유로로 좀 많이 가고요. 그다음에 이하나 비중이 조금 늘었습니다. 근데 특히 중국 같은 나라는 금을 많이 사고 있죠. 예를 들어서 2000년에 중국의 외환 보유액 중 금 비중이 한 2.4%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올 6월 데이터 보니까 6.7%로 중국이 미 국채를 계속 팔고 지금 금을 사고 있죠. 그러면 좀 알기 쉽게 그 OBBBA 이 강세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미국의 부채가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미국의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게 어떻게 달러 약세로 이어지는지 그 연결고리를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 미국 국가 부채인데요. 이게 연방 부채하고 제가 순부채 이렇게 부채가 많으면은 그 나라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찍이 S&P가 미국 국가 신용도 떨어뜨렸고요. 무디스가 떨어뜨렸고, 피치가 떨어졌고, 최근에 무디스도 떨어뜨렸지 않습니까?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니까 그만큼 달러 약세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달러 자산을 좀 비중을 줄인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중국이 많이 줄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일본도 미 국채 보유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일본이 왜 줄이고 있는가? 그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시장에서 큰 손이 일본 보험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 보험회사들이 미국 국채, 호주 국채 이런 거 샀는데요. 살 때 한 해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 한 해지 비용을 고려하니까 일본 금리가 많이 낮지만은 별로 수익률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일본 금리가 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전 대비 일본 금리 자체가 많이 올랐던 탓도 있죠. 올라니까 국제 수익률이 나가느니 그냥 냅둬도 되겠다 뭐 이렇게. 일본 국제 수익률이 뭐 10년짜리가 마이너스 되다가 지금 1.5% 안팎이니까요. 맞습니다. 일본 금리가 오른 탓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 당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작년 8월에 그런 게 나왔었죠. 근데 더 갔는데도 다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는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건 또 왜 그럴까요?
근데 그게 언제든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시간 문제지 미국은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일본은 금리 인하는 굉장히 힘들고 오히려 올려야 될 상황이거든요. 일본은 예. 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 또 금리 차이가 축소되면은 엔캐리 트레이드 문제가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 부채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개인 주택 관련 부채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개인 부채가 많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외부의 시각으로 보면 개인이 부도날 확률이 높냐, 국가가 부도날 확률이 높냐 그러면은 개인이 훨씬 높잖아요. 네. 그러면은 개인 부채 많은 게 훨씬 위험한 거 아니에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개인들 GDP 부채가 거의 100% 갔다가 네. 작년 말 보니까 이제 91%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세계 역사를 보면요, 네. 개인이 부도내가지고 그 나라 경제가 위기에 갔다 이런 역사를 제가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개인은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97년 외환위기를 겪었던 거는 대기업이 가행 투자가지고 부실해져가지고 그 규모가 크니까. 기업이 부실해지고 은행도 부실해가지고 외환위기를 맞았죠. 네, 그런데 개인 부실하기는 부채는 많은데요. 개인 부채가 함께 터질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부분 터질 수는 있더라도 그게 함께 터질 이유는 없다는 게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서브프라임이 근데 그런 개인 부채 터진 거라고 볼 수는 없나요? 약간? 그거는 상품을 잘못 만들었나요? 네, 그때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네. 미국의 주택가격이 2000년에서 2006년까지 2배 올랐거든요. 2배 오르니까 가게가 돈 빌려가서 소비하고 집 사고,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금융회사들이 가게한테 집을 담보로 빌려준 돈 가지고 파생상품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 파생상품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금융이 연결돼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은 좀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이제 미국 경기는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예. 이게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라든지 관세 정책이 역풍으로 와서 좀 미국 경기 둔화될 우려가 있고 우리 경기 같은 경우는 내수 중심으로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상대적이죠. 올해 미국 경제 성장을 저는 1.3% 예상하는데 시장 컨센서스는 1.5%거든요. 네. 올해 우리 경제는 제가 0.9%. 올해 미국 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낮아요. 네. 예, 그런데 단기 순환 사이클로 볼 때 예. 미국 경제 작년에 2.8% 성장했는데 올해 많이 둔화되거든요. 예, 미국 GDP 69% 차지하는 소비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좀 미국 한 15일 정도 다녀왔는데요. 미국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힘들어하더라고요. 물가가 오르고 부채가 많고 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연봉이 10만 달러인 사람들도 저축할 여지가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 자체가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가처분 소득은 늘어났는데 가처분 소득보다 소비 지출이 더 많이 늘어나 버렸어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거죠. 네. 물가가 오르니까 또 중간 가구의 실질 소득은 거의 정체됐죠. 네, 거기다 물가 오르고 집세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요. 네,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동네마다 틀린 거 아닐까요? 네? 동네마다 이게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나 뭐 이렇게 그 IT 쪽하고 뉴욕이나 금융 그렇죠. 쪽하고 나머지 쪽하고 뭐. 네, 저 뉴욕이나 네. 뭐 그런 데 가면은 네. 아주 좋죠. 네. 그런데 또 다른 지역 가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소비 지출 중에서 69%가 서비스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라스베가스나 뉴욕 같은 데는 주로 서비스 지출이 많은 도시죠. 네. 그런 데는 좋습니다. 정말 길거리에 사람 많고요. 밤에 가니까 정말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지역이 힘들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대적이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는 이제 뭐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 놓고만 봤을 때는 그 수치 자체는 이제 미국이 더 높지만 미국은 이제 전분기 대비로는 지금 약간 하향하는 예. 둔화되는 움직임이고 우리는 그 앞보다는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네요. 미국은 이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국면이고 우리는 올라가는 국면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장 흐름하고도 지금 연동된다라고는 해석이 되네요, 확실히. 그렇죠. 예. 주가가 가장 중요한 게 경제 성장률이나 기업 이익 증가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경제 펀더멘탈이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나쁘지만 그래도 분기별로 보면은 우리는 1분기 저점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네. 미국은 내려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쭉 정리해 보면 네. 무조건 한국이 더 좋다. 예. 그래서 한국 쪽이 더 좋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아까 처음에 저희가 수출주 얘기는 잠깐 했었잖아요. 예. 내수주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내수주가 많이 올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레벨 상에서는 내수주 쪽의 비중을 줄이고 수출주로 넘어가야 되나요? 아니면은 현재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더 맞는 건가요? 저는 올해까지는 현재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 되면은 또 뭐 수출이 증가하면은 다른 모습이 나타나 있을 텐데요. 올해는 여전히 그 내수주가 우리 그 코스피 시장을 좀 주도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저 미국 주식보다는 올해는 우리 주식을 많이 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네. 이 그래프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는 S&P 500보다 코스피 상승이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8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달러 인덱스가 이미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고 앞으로도 하락할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 코스피가 S&P 500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올해 미국보다는 우리 주식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참 확실히 기존과는 그래도 좀 다른 느낌이 드는 게 이제 주도주 쪽에서 기존에 이제 반도체가 우리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이제 반도체 쪽보다는 오히려 내수주 쪽으로 시장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 또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진다. 이런 올 하반기에도 그런 모습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이시고. 그러면 신고점 다 넘어갔는데 증권주, 금융주, 은행주 이런 걸 계속 더 사야 돼요? 증권주로 조금 과다하게 오른 것 같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오른 것 같아서 무섭더라고요. 증권주로 제가 봐도 좀 네. 지나치게 오른 것 같습니다. 아, 지나치게 오른 거 맞죠? 네. 내수주라고 하니까 저는 딱 떠오르지가 않는 게 일단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최근에 뭐 상법 개정 때문에 뭐 지주사 올라가고 진짜 말씀 주신 금융주 올라가고 아니면 또 유통 섹터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다 내수주죠. 그 유통 섹터가 내수 중에서는 지금 상대적으로 제일 못 올랐거든요. 그렇죠. 이제 유통에서 뭐 차별화는 되겠지만은 좀 관심을 가지시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미국 감세한 통과로 이제 사실 재정 적자, 국가 부채가 좀 늘어날 거다라는 우려가 있고 이걸 미국 정부에서는 일단 장기채보다는 단기채를 발행해서 장기채 수익률이 급등하는 걸 막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단기채 국채 수익률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지금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 같고요. 예, 뭐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36조 2조 2천억 달러 굉장히 많거든요. GDP 대비 120%가 넘었는데요. 사실 미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그 수요자가 과연 누구냐? 애국인, 미 연준, 그다음에 미국 개인들 금융회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애국인들은 계속 줄이고 있죠. 중국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미 연준도 양적 축소 아직까지도 단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동안 미 금융회사들이 사주고 미국 개인들이 사준 거예요. 그런데 요새 그 미 국채 투자하신 분들 우리나라 분도 그러지만 미국 사람들도 손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채는 지금 발행이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요. 소화가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단기채는 좀 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렌 버핏 같은 분들도 이 단기 국채를 굉장히 많이 사고 있거든요. 보통 단기 국채는 그냥 현금처럼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하죠. 그러면은 결국은 현금 보유하고 장기채도 원래 연초반에도 계속 장기채 매수하라고 모든 분들이 얘기를 해서 솔직히 TMF나 이런 이제 장기채권 ETF들도 너무 많이 샀었고 그다음에 그 PB에서도 대부분 미국 장기 국채 매수를 굉장히 많이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거의 손실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하고 다른 걸로 넘어가야 될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계속 가지고 있으면 괜찮아 그리고 계속 보유해야 할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미 국채 좀 투자하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10년 국채 수익이 4.3% 안팎인데 뭐 연말 가면 3.6% 안팎까지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3.6이요? 연준 기준금리를 한 3.5%까지 내리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저는 미국 경제 소비가 위축되고 고용도 앞으로 갈수록 둔화되거나 나빠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통화정책 먹고요. 물가 안정하고 최대 고용이지 않습니까? 고용 나빠지면요. 파월 연준은 못 견딥니다.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국 채권을 적극적으로 투자 권유하지 않는 거는 달러가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달러 인덱스가. 그러니까 미 국채 투자하실 분들은 환율도 꼭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자율에서는 4.4에서 3.6이 되면서 수익이 많이 났을 수 있지만 예. 환율에서 손실이 날 거기 때문에 별로 수익이 안 좋을 거다. 예. 그래서 현재는 미국 채권을 그렇게 추천하진 못할 것 같다. 예.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금통위도 이제 있는데 그럼 원화 채권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사실 제가 뭐 2년 전, 1년 전부터 채권 사십시오, 채권 사십시오. 그래도 어떤 방송 진행자는 제 얼굴만 보면 채권 생각난다고. 네. 사실 1년 전에 채권 사셨으면요, 만기가 긴 채권 사셨으면 지금 4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는 그동안 금리가 떨어졌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2.5%인데 저는 2.0%까지 내리리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국고채 3년 수익률이 2.4% 안팎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기준금리 2%를 미리서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금리가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우리 채권도 좀 덜 사시고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채권은 보유하셔야 되죠. 우리 잠재 성장률이 앞으로 5년 1.8%고요. 그다음에 2040년 가면은 한국은행이 0.7%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금리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실질 GDP 성장률이거든요. 경제성이 0.7% 떨어지면 10년 국채 수익률이 한 1% 안팎으로 떨어질 거예요. 지금 2.8%인데 1%로 떨어지면 큰 시세 차익을 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채권은 올해만 보지 말고 좀 장기적으로 내다보면서 저는 투자하시라고 그렇게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한 기대가 더해지면서 자사주 비율과 배당이 높은 증권주로 오늘 투심이 쏠렸습니다. 게다가 트럼프발 관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 업종은 대표적인 관세 무풍지대로 평가되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부국증권은 자사주 보유 비율이 현재 40% 이상으로 정책수의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종가는 66,600원입니다. 상상인 증권도 오늘 13%대 급등하면서 809원에 마감했고요. 신영증권도 자사주 보유 비율이 현재 50% 이상인데 종가는 17% 이상 급등하면서 166,400원에 마감했습니다. 대신증권과 현대차증권도 각각 11%, 9%대 강세를 시현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리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구리 가격이 급등하자 오늘 국내 증시에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이구산업은 구리를 원재료로 한 가공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인데요. 오늘장 13%대 급등하면서 5,610원에 마감했습니다. 또 대창은 동합금 계열 제품을 정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오늘 4% 이상 오르면서 1,446원에 마감했고요. 풍산과 풍산홀딩스도 각각 4%, 7% 오름세를 보였고 서원도 2%대 오르면서 관련주들이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금융기업 JP모건 체이스부터 냉난방 제조업체 캐리어 글로벌, 그리고 그의 경쟁사인 레녹스 인터내셔널까지 세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JP모건 체이스입니다. 현재 주가는 282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297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JP모건 체이스는 은행이 경제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는지 시험해보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자본 규제가 완화됐고 이에 따라 주주 환원 확대에 나섰습니다. 위기 상황을 가정해 연준이 정하는 필수 자본 비율,
디스트레스 자본 버퍼는 기존 3.3%에서 2.5%로 낮아졌고 차입금을 제외한 은행의 핵심 자기자본 비율, 보통주 자본 비율 요구치도 12.3%에서 11.5%로 완화됐는데요. JP모건 이사회는 총 5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승인했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또 주당 배당금은 1달러 50센트로 상향되면서 연 환산 배당 수익률은 약 2.1%로 집계되는데 2년 연속 분기 배당금 인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에서 순 영업수익과 EPS는 시장 예상치를 각각 4.8%, 9.7% 웃돌았고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습니다. 15%를 웃도는 보통주 자본 비율과 업계 대비 높은 자기자본 이익률을 바탕으로 JP모건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주 환원 기조를 유지할 걸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 종목은 냉난방 제조업체 캐리어 글로벌입니다. 현재 주가는 74달러 선으로 마감했고요. 목표 주가는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캐리어는 2024년 기준 미국에서 47%, 유럽 22%, 아시아 중동 16%, 그리고 운송 시스템 부문에서 15%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크게 세 가지로 중장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GWP 냉매 전환입니다. GWP는 지구 온난화 지수를 뜻하는데요.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탄소 중립 정책과 냉매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존 고온 난방 장비가 친환경 냉매 기반 제품으로 빠르게 교체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는 히트펌프 보급 확대입니다. 가스 기반 동력에서 전력 기반 냉난방 장비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각국의 정책 지원과 세액공제 혜택도 히트펌프 보급률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지보수 부문 점유율 확대입니다. 2024년 기준 유지보수 부문 매출은 51억 달러 수준으로 자사 부품 표준화와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기반으로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축을 중심으로 캐리어는 북미 주거용 냉난방과 운송용 냉동 장비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유지 중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캐리어의 경쟁 기업인 레녹스 인터내셔널입니다. 현재 주가는 594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570달러 선으로 다소 보수적으로 제시됐습니다. 레녹스는 냉난방 교체 수요를 중심으로 탄탄한 실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전략적 합작 법인을 통해 신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습니다. 2024년 6월에는 유럽 기업 아리스톤과의 합작을 통해 2026년부터 북미 저장식 온수기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고 2024년 5월에는 삼성전자와 손잡고 올해 덕트리스 시장용 미니 스플릿과 히트펌프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철강, 알루미늄과 중국 생산기지에 부과된 관세로 인해 전체 비용이 약 9%, 금액으로는 2억 4천만 달러가 증가했는데요. 이를 상쇄하기 위해 올해 2분기 중 두 차례에 걸쳐 7에서 10%의 가격 인상을 단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면 전체 매출은 2.4%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7.1% 감소했습니다. 레녹스는 올해 연간 가이던스를 매출 성장률이 2% 증가할 걸로 제시한 상태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에 25% 관세율을 부과했습니다. 또 일본은 지금 선거라는 변수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적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본 내에서 또 쌀값도 폭등하고 있고요. 엔화 가치도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지진설까지 돌면서 네. 여행자들이 줄면서 일본 가는 비행기 값이 엄청 싸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뭐 이게 진짜다 아니다 말도 많고요. 그러면서 일본도 관광 수지가 좋았는데 그것도 나빠지고 있고 이런 와중에서 이제 일본 경제가 어떻게 될지 금리도 막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니케이나 일본 엔화나 이런 게 어떻게 될지 네. 외국어대학교 일본 학과 교수님이신 이창민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창민입니다. 일본 학과면은 주로 뭐를 배우나요? 저희는 이제 일본어를 배우는 학과는 따로 있고 저희는 이제 일본 정치, 경제만 따로 이렇게 배우는 학과입니다. 아, 정치, 경제면 지금 최근에 제일 이제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선거, 그다음에 뭐 관세 이런 부분을 다 잘 아시겠네요. 지금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똑같이 25% 네네. 관세를 맞았잖아요. 네네. 근데 네네. 베트남 같은 경우는 20%를 오히려 더 낮게 맞았는데 네네. 이게 추가로 협상을 할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 정도로 진짜로 실현이 될까요? 지금 이제 8월 1일자로 그때까지 쉽게 얘기해서 이제 트럼프가 만족할 만한 뭔가 협상 카드를 가지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25% 부과될 거다. 뭐 이런 서한을 한국, 일본 포함해서 14개 나라한테 보냈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25%였는데 25%고 일본은 상호관세 24%인데 그렇죠. 1% 올라서 25%고 어쨌든 7월 9일로 끝날 예정이었던 그 상호관세 부과가 연장이 된 게 하나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트럼프 시각에서 한국과 일본은 거의 동일한 상대로 지금 보고 있구나. 왜냐하면 트럼프가 보낸 서한에 그 수신처만 이렇게 가리면 밑에는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그대로 똑같이 한국과 일본 똑같은 서한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얘기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미일 간의 협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일본에 있어서도 한미 간의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일본 입장에서 보면 조금 4월 2일 날 일명 그 미국 해방의 날부터 해서 한 3개월 정도 이 과정을 좀 반추를 해보면 중간에 일본의 전략이 한번 바뀝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일본이 선제적 협상 타결 전략, 조기 타결 전략이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일본은 예전에 그 아베하고 트럼프가 브로맨스라고 해서 굉장히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빨리 협상을 조기 타결해가지고 동맹국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그 대가로 좀 실리를 취하는 그래서 뭐 퍼스트 프렌드 전략이다, 라스트 프렌드 전략이다 하면서 가장 먼저 이 협상 타결이 굉장히 일본 전략으로서 처음에 등장을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우선 협상 대상국 5개국 중에서 제일 손 먼저 든 것도 일본이었거든요. 그래서 4월 16일 날 1차 협상을 했습니다만 그 5월 달에 들어서 약간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5월 8일 날 미국하고 영국이 관세 협상 타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5월 10일 날 미국하고 이제 중국이 원래 서로 이제 관세 보복하고 재보복하다가 그거를 이제 90일간 관세 추가 관세 부과를 유예했죠. 그러니까 관세 휴전을 했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일본에 있어서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던 게 일단 미국, 영국 협상 타결은 사실 일본이 제일 먼저 협상 타결해서 가장 먼저 그 뭔가 모범을 보이려고 그런 전략을 썼는데 영국이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바람에 좀 계산상에 이제 문제가 생겼고 미국, 중국하고 서로 이제 관세 보복 재보복하면서 당시에 이제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한 145%, 중국의 대미 관세가 한 125%까지 올라갔는데 그 상황에서 상당히 그 교착 상태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는데 5월 10일 날 이제 미국과 중국이 갑작스럽게 이제 관세 휴전하면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잖아요. 그 얘기는 일본이 패싱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일본의 우선순위가 뒤로 가고 중국이나 EU가 협상에 포커싱이 맞춰지는 그렇게 되니까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처음에 굉장히 열심히 먼저 하겠다고 해서 트럼프의 환심을 사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중국처럼
재보복하는 이런 국가들이 더 관세 협상의 우선권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 이후로 이제 7차례 협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제 입장 차이만 이렇게 확인을 했고 그 과정에서 교착 상태가 이어졌는데 결국 이제 7월 9일까지 큰 변화가 없이 계속 그 상태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사실은 미국 입장이 조금 더 초조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사실은 동맹 때리기를 한 거죠. 가장 네. 한국하고 일본하고 14개 국가 서한을 보냈다고 하는데 한국, 일본 제외하고 다른 나라 보면 동남아나 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거든요. 사실은 한국, 일본이 제일 중요한 무역 상대국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미국 입장에서는 손쉬운 동맹을 때려서 사실 한국하고 일본이 중국처럼 관세로 보복하거나 하진 않을 테니까 사실 너무 손쉬운 상대고 그래서 이 둘 중에 누가 됐든 먼저 어떤 협상을 이끌어내면 그게 아주 다른 동맹국들에 대해서 아주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뭐 희생양, 뭐 재물이 됐다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한국과 일본 둘 다 지금 어떤 미국이 빨리 그 동맹 때리기를 통해서 뭔가 하나 좀 틀을 잡아야 되는 그런 이제 희생양이 좀 된 그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보통 일본이랑 한국이랑 봤을 때 일본은 이 미국의 51번째 두다 뭐 이런 정도로 거의 친미였고 우리는 약간 그렇죠. 양다리 걸치는 느낌이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미중 양다리였는데 이번에 이렇게 취급을 해줬으면 이제 우리도 완전히 친미로 미국이 인정해 준 건가요, 트럼프가? 그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일본이 굉장히 좀 약간 뭐 전략상 실수 실패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게 일본이 2월 7일 날 그 미일 정상회담에서부터 계속 요구를 했거든요. 상호 관세에서 좀 빼주고 자동차 품목 관세도 좀 면제해달라 그랬는데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제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고 일본은 7번 이 미일 관세 교섭했지만 한국은 3번 했고 정부 바뀌고 나서 한국 1번밖에 못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5%로 똑같이 지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그동안 했던 게 다 의미가 없고 결국 트럼프가 생각할 때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똑같은 지금 관점에서 보고 있구나. 지금 그렇게 일본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진짜 교수님 말씀대로 뭔가 좀 보여주기 식으로 이제 선제적으로 좀 때린 느낌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7월 20일 참의원 선거 투표일이 있다 보니까 이 정치적인 변수도 분명 일본 입장에서는 트럼프하고 어떤 전략을 취할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G7 6월 16일 날 이제 G7 정상회담 전까지는 사실 일본 국내 2가지 정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빨리 미일 협상을 타결을 해서 선거에 유리한 뭔가 성과를 내자. 그래서 기대를 하는 쪽이 있었고요. 또한 잘못하다가는 미국에게 굉장히 뭐 끌려가는 듯한 인상을 주면 오히려 선거에는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가지가 이렇게 공존을 했는데. 정상회담, G7 정상회담하고 그 이후에 열흘 뒤에 7차 회담하고 7차 관세 협상하고 나서는 완전히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지연 작전 내지는 강경 모드로 돌아선 게 우선 6월 11일 날 베센트 장관이 하원 청문회에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만약에 7월 9일까지 관세 협상을 못 끝내면 지금까지 성실하게 관세 협상에 임한 국가에 한해서 연장해줄 의향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 이미 연장될 거라고 시그널을 준 거고 그 상태에서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지금 자민당 집권 여당이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오히려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가야 된다는 거고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선거가 별로 일본에서 관세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가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참의원 선거인데 중의원 선거와 달리 이제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선거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자민당 내에서 이시바 총리를 대체할 만한 뭐 대항마라고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선거에서 불리한 형국에서 뭐 석패를 하거나 하물며 대패를 하더라도 이것이 이시바 총리가 뭐 식물 총리는 될지언정 이런 식으로 아마 쭉
정권은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그 집권 여당 측에서도 굳이 무리해서 빨리 그 미일 관세 교섭을 해서 어떤 리스크를 키우는 것보다 그냥 쭉 이대로 유지하는 게 전략이 됐었죠. 이시바 총리가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아베노믹스 쪽인가요? 아니면 반 아베노믹스 쪽인가요? 총리가 되기 전에는 반 아베노믹스였습니다. 네. 그런데 총리가 되고 나서 사실은 모르던 걸 알게 된 것도 있고 현실에 타협한 것도 있고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면서 사실은 아베노믹스가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를 총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아베노믹스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돈을 계속 푼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돈을 푸는데 다만 이제 국채를 이제 줄여가고 있죠. 국채 이 매입량을 줄여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금리 정상화하는 가운데서도 아베노믹스의 기본적인 틀은 가지고 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의 국채 일본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세 협상에서 이제 일본이 이 국채 카드를 꺼내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뭐 이 얘기는 뭐 예전부터 많이 나오던 얘기인데요. 뭐 그런 얘기가 나온 배경이 결국에는 외국 중에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고 그렇죠. 뭐 중국이 3위, 영국이 2위 정도 되는데 현실성은 좀 부족한 이야기다. 왜냐하면 일본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미국 국채 시장에 사실은 연준하고 미국 국내 투자자를 합치면 한 80% 이상 가지고 있어요. 결국에는 일본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다 해봐야 뭐 3%에서 4% 안 되는 수준인데 그 국제 시장 규모에 비해서 뭐 일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에 얼마냐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얘기가 나온 배경이 그 4월 9일 날 상호관세 발효하는 날에 미국 금융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렸잖아요. 국채금리 10년물 장기국채금리가 그때 한 3.9%에서 4.6%까지 튀고 그래서 한간에는 일본이 국채를 팔아서 그렇다. 아니다. 중국이 팔아서 그렇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헤지펀드들이 이제 레버리지 축소를 한 거와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이 매도를 한 게 있는데 결국에는 일본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했을 수는 있지만 이거하고 일본 정부나 중앙은행이 이 국채 매각 카드를 쓰는 거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인 거죠. 네. 그래서 일본 정부나 중앙은행이 앞으로 국채 매각 카드를 그럼 쓰겠느냐? 이거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이즈의 문제도 있지만 만약에 국채를 매각을 한다 손 치더라도 그게 뭐 달러 약세를 이어지고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엔고로 이어지면 그 엔고가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급격한 엔고가 도움이 되겠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카드는 뭐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고 이야기는 해볼 수는 있는데 일본이 쓴다는 거는 사실상 거의 뭐 비현실적인 가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본 제철을 미국에서 인수한다 그랬을 때 USD를 인수한다 그랬을 때 안 된다고 긋고 막다가 네네. 갑자기 허락을 해줘서 인수가 이제 합의가 된 거잖아요. 네네네. 그 얘기는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온쇼링 그러니까 미국에다 공장 지어라 하는 거에 일부 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이제 일본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본토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그게 일본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일본 경제 니케이의 어떤 니케이 일본주가 지수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서 봐야 될까요?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는 굉장히 그 의미 있는 프로토콜이 제시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2023년 12월에 처음에 이제 일본 제철이 US 스틸 인수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한 1년 동안 그 매각 협상 진행하다가 갑자기 이제 2025년 1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마칠 때쯤에 이제 금지 허가 불허 결정 내렸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미국의 공급망에 심대한 그런 이제 안전보장상의 위험이 있다라고 이유를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다시 재검토를 거쳐서 6월 13일 날 허가하는 쪽으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3개 있는데요. 하나는 이 일본 제철이 US 스틸을 인수하는 대신에
미국에 2028년까지 뭐 110억 달러 이상 들여서 그 노후 장비나 이런 것도 다 교체하고 새로운 제철소도 짓고 뭐 이런 거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국내 투자 금액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골든쉐어라고 이제 황금주를 발행해가지고 정부에게 행사할 수 있도록 했죠. 그 황금주라는 게 아주 한 주만 가지고 있더라도 그 기업의 어떤 경영적인 중요한 결정 상황에서 비토를,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정부에게 줬고요. 그래서 혹자는 이게 공기업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세 번째는 미국 정부하고 국가안전보장 협약을 맺었어요. 결국에 지금 보면 국내 투자 많이 해야 되고 황금주 같이 정부에게 굉장한 권한을 줘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미국 정부와 국가안전보장 협약까지 맺어야 되는, 이게 미국에 투자를 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돼서 앞으로 아마 외국에서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뭐 M&A를 하거나 투자를 할 때는 굉장히 이게 하나의 전례가 돼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가능성이 있고, 일본에서는 이거를 오히려 차라리 불확실성이 제거돼서 낫다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국 투자를 할 때 어떠한 식의 프로토콜이 있는지가 궁금했는데 이런 거라면 앞으로 이제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유도하는 온쇼어링, 리쇼어링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그런 증거가 아닌가. 근데 일본 제철을 왜 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일본 제철은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일본 제철 입장에서는 이제 뭐 일본 제철이 아시다시피 이제 포스코에게 기술 전수해주고 그 전에 세계 1위였는데 지금 뭐 순위가 굉장히 떨어져서 사실 이걸 계기로 해서 세계 3위까지 이제 도약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지금 일본 기업의 하나의 활로로서 지금 일본에서는 사실은 많이 얘기되고 있어요. 해외에서 이제 돈을 벌어서 일본은 이제 이자나 배당으로 자본 수익 수주를 이렇게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일본에서는 해외 투자를 굉장히 권장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일본 내부적으로는 최근에 쌀값도 1년 사이 2배나 폭등해서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뭐 일본 7월 대지진설 이야기도 있고 여러모로 지금 경제를 둘러싼 여건 자체가 좀 녹록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가요? 이게 사실 두 가지가 연결이 된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쌀값이 이게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트리거가 하나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감산 정책을 계속 해와서 증산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기후 이상으로 지금 폭염이 한 2년 정도 이어지면서 이 수확량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사실 트리거가 뭐였냐면 2024년 8월, 작년 8월에 일본의 정부, 그러니까 기상청이 남카이 해곡 대지진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진 경보를 발령하는 바람에 이제 사람들이 패닉 상태가 되면서 뭐 이렇게 쌀 사재기를 막 하고 이러면서 부족했는데 쌀값이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또 편승해가지고 또 매점 매석을 하는 유통업자들이 나오면서 이제 더 기름을 부은 셈이죠. 결국 그러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쌀값이 한 2배 정도 올라서 굉장히 사실 서민들이 일본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쌀값이 그 중에서 핵심인데 이 필수제인데 이게 많이 올라서 고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일본의 농림수산대신이 또 엄청난 말실수를 했습니다. 이 농림수산대신이 자기 지지자들 앞에서 우리 주변은 쌀이 많다, 지지자들이 보내줘서 그래서 이제 팔 수도 있다, 많아서 이렇게 농담을 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이제 분노를 했죠. 그래서 이제 경질이 되고 고이즈미 신지로 새 농림수산대신이 5월 20일 날 등장하면서 반값 쌀 공약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5kg짜리 하나가 작년에 2,000엔대 하다 지금 4,000엔대 하는데 다시 2,000엔대로 이제 공급하겠다라고 해서 쌀을 지금 뭐 비축미를 60톤 이렇게 풀고 있는데 그래도 3,000엔대 후반까지 그 이하로는 잘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유통구조 문제가 있어서. 근데 이제 지진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일본에 7월 달에 지진 난다고 여행 안 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에는요 1년에 진도 4 이상의 지진이 1,000회 이상 일어납니다.
그러면 8시간 간격으로 한 번씩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만큼 일본 사람들은 지진에 익숙하고 언제든지 대비가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100년이나 50년에 한 번씩 온다고 하는 대지진이 문제거든요. 주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일본의 유명한 대지진이 뭐 아까 말씀드린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라든지 수도 직하 지진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향후 30년 내에 올 확률이 한 80%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오늘이 됐든 1년 이후가 됐든 10년 이후가 됐든 오긴 올 거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 사람들은 여기 지진 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데 문제는 외국인들이 이 만화에서 이 만화가 문제였는데요. 이 만화가가 이제 내가 본 미래라는 만화 이제 본인이 예지몽을 꾸고 작가가 만화를 그렸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2025년 7월달에 대지진이 온다고 해서 특히 이제 홍콩에서 SNS를 중심으로 홍콩 여행객들 사이에 이 괴담이 퍼지면서 이 여행 취소 예매 율이 뭐 취소율이 한 50% 이상 되고 홍콩하고 중화권에서 여행 취소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동남아로 퍼져나가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거는 SNS 수준의 괴담이고 사실 지진은 거의 매일 있는 거니까 네. 뭐 그렇게까지 영향은 안 받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 경제적인 전반적인 걸 보면 관광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좀 타격이 있을 거라고 지금 얘기는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별 영향이 없을 것 같고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지금 이제 그 지진보다도 이 쌀값을 못 잡는 게 지금 일본 국민들에게 굉장히 그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부담이고 선거에서도 굉장히 큰 부담. 잡을 수는 있는 건가요, 근데? 일본의 그 유통 구조가 사실은 굉장히 그 복마전이라서 우리 그 농협과 비슷한 JA라고 있거든요. 거기를 타파하지 못하면은 일본 쌀값을 잡기 쉽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사실은 그 농민들 표가 많기 때문에 자민당이 그 농협의 구조 개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주 4.5일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소식에 경영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뜨거움과 동시에 입장도 나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내일은 2026년 최저임금 결정까지 앞두고 있는 날이죠.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상희 교수였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 4.5일제가 신정부에서 제안을 했었던 내용이고 이제 실시를 한다 그러고 있는데 이 내용이 이제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나라 지금 현행 법정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제를 실시하고 있죠. 2004년부터 해서 이 기업 규모별 단계적으로 2011년까지 해서 도입된 지 이제 20년이 됐는데 헷갈리실 겁니다. 52시간제 이런 얘기 하니까 네. 40시간 플러스 주 최대 연장 노동 시간이 12시간까지 가능한 체제라서 52시간도 있고 예외적으로 더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 40시간제지만 주 5일제 시대에 개막 이랬는데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네. 주 5일을 할 수 있는 게 일상적인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주 5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던 건데 다수에게는 주 5일이 될 수 있다 이런 제도고요. 서구에서 이제 주 40시간 미만으로 실험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편도 이루어졌는데
프랑스가 98년부터 주 35시간제 7호35 제도를 했었죠. 그런데 그게 이제 확산되지는 못하고 뭐 37, 38 이렇게 오가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 이런 추세에 맞춰서 이제 근무일을 단축하는 방식에 대한 실험이 여러 군데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4.5일제 뭐 또는 4일제로 나가자 이렇게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강행 규정으로 현행 법제에서 보편화해서 도입될 수 없습니다. 40시간제가 주 5일제가 아니듯이 근무일 중심으로 노동시간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당 몇 시간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지 그래서 주당 36시간, 35시간으로 가지 않은 채 4.5일제는 사실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시범 실시를 하거나 촉진책으로 기업 업종별로 도입될 수는 있는데 보편적인 규정으로 도입되기는 어려운 게 4.5일제다. 이런 점에서 이제 점진적, 단계적 지원 사업을 통해서 도입하겠다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 4.5라 그래서 예전에는 토요일 날 반나절 근무했었잖아요. 옛날에는. 예. 그러니까 이제 놀토 있고 한 번씩 쉬고 뭐 이러면서 바꿨으니까 이번에도 그럼 하루 뭐 이렇게 반나절이면 반 줄였다가 토요일처럼 되는 걸 하나 만드나 이랬는데 그런 게 아닌 거네요. 그러면. 예, 주 40시간 이전에 44시간제일 때는 토요일 날 4시간 근무까지 했던 거고 일부 기업에서는 42시간제를 했습니다. 격주 토요일 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주 5일 근무가 될 수 있는 40시간제가 됐던 건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사무실 근무자는 4일 동안은 8시간 근무, 8432 하고 금요일 오전 근무만 해서 예전 토요일 날 오전 근무하듯이 하는 게 4.5일제의 전형적인 유형이 될 수 있겠죠. 뭐 지금 해외에서는 점진적으로 그 노동 시간 자체가 좀 축소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긴 하셨는데 이게 참 우리나라에서는 노동계, 경영계 서로 입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인지 좀 들어볼까요? 노동의 역사가 이제 노동 시간 단축의 역사라고도 하는데요. 뭐 노동자의 날 기원이 그러니까 8시간 노동제 쟁취 이런 예우를 내세웠던 그런 시위가 기원이었던 것처럼 그런데 노동 시간 단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100년 동안 뭐 5시간 단축하는데 100년 걸리고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 것은 사실이죠. 40시간 패턴에서 그 밑으로 줄이는데 서구 국가들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무일 중심의 개편이라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일생활 균형을 추진해 보겠다라는 요구가 이제 4.5일제인데 그것이 이제 보편적 강행적 규정으로 도입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 드렸듯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설비를 많이 가동하는 업체는 이게 감가상각비 회수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생산량, 생산성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대제를 추가로 투입하지 않고서는 근무일 단축이 쉽지 않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추가 인원 교대제를 투입하는 건 굉장히 많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업종에서 도입되기 쉽지 않고 또는 이제 도입될 만한 여건에 있는 기업은 지불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기업일 가능성이 높고 고임금 업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만 도입되고 그러지 못한 쪽, 저임금 불안정한 곳에서는 오히려 도입되지 않아서 노동 조건의 격차에 더해서 노동 시간의 격차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제기되는 측면도 있죠. 그럼 더 양극화가 되고 지금처럼 중소기업이나 조그만 회사는 절대 취업하기 싫고 왜냐하면 임금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일하는 시간도 달라지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시간의 격차까지 더해지면 상당히 지금은 이제 임금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고용의 안정성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겠지만 삶의 질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노동 시간의 격차도 중요한 노동 조건의 하나로 인식될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이것을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입하는 방법을 취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지원책을 쓰더라도 그렇게 열악한 곳에 우선 지원책을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동계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조금 어린 친구들이랑 일을 하다 보면
주 4.5를 하면 다른 일을 하나를 해서 3.5를 채워요. 일하는 시간을 더 늘리는 거죠. 그리고 잡을 2개를 갖거나 3개씩 가져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메인으로 다니는 주 회사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어떤 거 한 군데는 약간 이제 그냥 머니 채굴인 거죠. 시간 때우면 돈 나오는 곳.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대기업이나 이렇게 좋은 곳은 이제 학연 이런 게 좀 좋은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은행이나 대기업은 공부 잘했던.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거기는 대충 다니고,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따로 또 한단 말이에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대기업들은 오히려 들어가기만 하면 땡큐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대기업은 경쟁력은 계속 떨어지고,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옆에서 보면. 이걸 그러면 이거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노동시간 단축의 전제 조건은 사실 스마트하게 일하는데, 일할 때 굉장히 열심히 강도 높게 일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일을 할 여력이 없을 정도의 강도인 경우를 상정하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장시간 노동 체제일 때 사실 좀 흩어져서 방만하게 일하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일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지 않습니까? 뭐 중국이 장시간 노동을 하는데 2시간씩 낮잠을 자야지만 일을 계속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듯이, 그러니까 이 4.5일제를 하거나 40시간 밑으로 떨어질 때는 굉장히 압축 노동을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끔 발생할 수는 있죠. 압축 노동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죠? 압축 노동하는 걸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는 뭐 노동 시간을 계산이 정확하고 업무의 할당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그걸 쓸데없이 싸지머들고 늦게 일을 하거나 가져가서 일을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시스템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일이 잘 맞춰졌는지, 스마트한 노동시간 관리, 작업 관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전제로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죠. 이게 참 사람마다 그 어떤 다르잖아요. 능력이, 일하는 능력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딱 근로시간 내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보게 되면 이제 회사에 컴퓨터가 다 꺼지면 이제 집에 랩탑을 가져가서 집에서 또 나머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선설, 성악설 논쟁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기업들은 노동자를 성악설 관점에서 볼 거고, 노동자들이 생각할 때는 모두가 선하다는 관점에서 보는데 편차가 존재하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제도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보완책까지 같이 쓰여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임금 삭감 없이 그렇게 근로시간이 단축됐다라는 게 지금 정부 정책의 목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 시간이 줄어드는 거는 그러니까 불황기의 조업 단축이지, 그게 노동 시간 단축은 아니잖아요. 삶의 질 향상에는 시간과 돈 중에 선택하라라는 선택지를 주면 사실 어려운 일이고요. 돈에 축소 없이 시간이 축소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삶의 질 향상이니까 노동시간 단축은 사실은 임금 감축을 없는 것을 전제로 하죠. 그걸 이제 당장엔 조금 있어도 나중엔 벌충이 되다, 이런 방식을 쓰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은 임금 감축 없는 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의 전제 조건이다. 지금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서 쓰는 정책도 그렇고 이 정책도 그렇고 결국에는 납세자 납세액이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그렇죠. 왜 그런 거죠? 사실은 기업 지원책에도 많은 돈이 쓰이긴 합니다만, 노동자를 위해서 쓰는 노동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이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면 쓰이는 데 있어서 충분히 감수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혹시나 일부에게만 적용되는데 그치고 그것으로 확산이 안 된다면 그 용도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 제기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해결 방안이 있지는 않은 거 아닌가요?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아까 선악설, 선선설 얘기하셨지만 이걸 조절할 방법은 어떻게 보면 교육이나 기본적인 초기에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그리고 어떤 라이프를 지향하느냐 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이거를 하루아침 4.5로 바꾼다고 바꿀 것 같지도 않고.
뭐 의식의 문제는 사실 제도가 형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 이게 스마트한 노동시간 제도 관리를 이루어질 수 있게 할 만한 제도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 업무 배분도 정확하고,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공정한 평가도 이루어지고, 그런 제도 하에서 사실 그 일을 스마트하게 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제도로 구축될 수 있을 때 사실 노동시간 단축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바람이긴 합니다만 이제 그 이전 정권에서 비정규직의 정규화 이런 고용 형태를 뭔가 정부에서 규정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근로시간 단축도 그렇고 사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국처럼 뭔가 기업 입장에서 고용과 해고 자체가 좀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더 여러 고용 시장에서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어떤 모델의 선택에는 이제 미국형 시스템의 모델이 있을 거고요. 기업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의 안정성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식 제도가 있고요.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제도가 좀 더 우리 시점에 적합한지에 대한 유형 선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2000년대 이후로 뭐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할 때는 미국식 그런 유연화, 노동시장 유연화의 열풍이 중심을 차지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노동 양극화도 심해졌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안정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라는 유형 선택을 가끔씩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꼭 정규직이 더 좋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격차가 심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넘을 수 없는 신분적인 차별처럼 만들어서 그렇고요. 그렇지 않다면 비정규직도 선택 가능하다고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 자체를 평가하는 기준이 돼버리고 넘어갈 수 없는 벽이 돼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평가처럼 되면 안 된다는데 너무 고착화되고 분리되고 격차가 심하니까 생기는 문제다. 보통 이제 격차도 격차지만 이제 어린 친구들, MZ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벽돌 깨기예요. 일단 대기업에 들어갔다가 나와야지 나는 저기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걸로 하고 창업부터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꼭 거기 다닐 생각이 없어요. 없는데도 일단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창업하는 사람도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다시 한번 보고 이런 식의 우리의 풍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벽이 존재하는 것을 벽은 좀 많이 허물어야 되는 사회가 아닌가 우리는. 그래서 그 벽은 얕게 한 다음에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구상도 같이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I랑 로봇가 나오니까 뭔가 그 AI와 로봇을 이용해서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고 그 평균을 좀 맞출 수 있는 방식이 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뭐 4.5건 몇 시간이 되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는 무슨 과거에 있었던 노동 시스템이나 이 시스템이 아닐 것 같은데 그 과거의 프레임을 다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학벌 이런 벽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정규직이라는 벽이 또 하나 존재하고 대기업 출신이라는 벽이 존재하는데 이런 벽이 너무 강고해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약화시킬 수 있는 정책은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약화시키면서 그래서 이동이 자유로운 그런 새로운 사회가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일 최저임금 결정되죠.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 이제 1030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이제 최저임금이 1210원에서 1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거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세요? 이게 노동계, 경영계는 의견 차이가 극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공익위원이 이제 정부가 선임하는데 공익위원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심의 촉진 구간이라는 거를 1.8%에서 4.1% 사이에 1210원에서 440원 사이로 정했습니다. 이 안에서 결정이 될 건데요. 어느 쪽으로 가깝게 결정되느냐. 낮게 결정되면 경영계가 퇴장 안 하고 남아서 동의해야지. 과반수 이상 돼야지 이제 통과되니까 결정은 돼야 됩니다. 어느 쪽이든. 그래서 이제 공익위원이 1440원 상한치에 가깝게 결정을 하면 노동계가 찬성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결정이 돼서 결정은 될 건데 어느 수준으로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는 없는데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됐던 공익위원들이 그냥 남아서 결정하는 거라서 좀 보수적으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사실은 물가 상승률, 물가도 많이 올랐죠. 그리고 기업들은 또 기업대로 힘들다고 하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균형을 잡기가 쉽지는 않은데 최저임금만큼은 좀 물가 상승률이 충분히 잘 반영되는 수준에선 돼야 되기 때문에 뭐 1440원에 가깝게 결정돼야 사실은 과거 예전에 최저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오늘 코스피는 이제 3,133. 지금 오늘 미증시 같은 경우는 간밤에는 일단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선물도 보니까 미국은 또 보합권 출발이 예상되고 트럼프가 어떤 발언을 할지 계속해서 좀 봐야 되겠네요. 변동성을 그냥 혼자 만들고 있어가지고 모두 다 트럼프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피로감이 있죠. 네. 그리고 나머지 경제 지표도 볼 필요도 없고 뭐 실적도 볼 필요도 없고 그냥 트럼프가 말 한마디 하면 움직이니까요.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